안녕하십니까. 이 강의는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부모님들께서 듣게 되는 강의입니다. 여러분은 재혼으로 새로운 자녀와 같이 살고 있거나 친인척 중에 아동을 돌보고 있다가 입양하는 절차를 밟고 계실 것입니다. 민법상 입양을 하는 가족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가족 형태가 재혼가족입니다. 재혼은 두 가족이 만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두 가족을 합치려다 보면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여유를 줄 것입니다. 재혼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 간의 갈등은 있고 자녀 양육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보람도 있지만 말입니다. 가족 갈등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재혼이어서 친생자녀가 아니어서 갈등이 생기나 이렇게 걱정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인내심이 줄고 화도 더 쉽게 날 것입니다. 특히 부부 갈등이 있을 때면 더 불안해져서 재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자신과 자녀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배우자를 믿고 부부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부부가 자녀 양육을 합심해서 할 수 있게 되면 자녀는 안정된 가정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혼 가족이 잘 지내는데도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재혼하고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나면 배우자도 자신의 친생자녀에게 하듯이 민법 입양 자녀를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같이 지낸 시간이 많아지고 함께한 좋은 추억이 쌓일 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거나 불안하게 여기지 않는 진짜 가족임을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의 권리인데요. 우리는 최근까지 아동 훈육을 위해서는 체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부모인 세대는 매를 아끼면 자녀를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성장하였습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매 맞은 자녀도 부모님이 나 잘 되라고 때리셨던 거야 라고 부모님의 체벌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보아도 대부분 아동학대로 심각하게 여겨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정당한 훈육이겠거니 하고 참견을 꺼리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아동복지법을 통해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2021년 법 제정 63년 만에 친권자의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로써 가정 내에서 체벌을 해도 된다는 오용되었던 부분이 바로 잡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 보호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아동 체벌 금지법을 만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도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훈육이 체벌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해서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법 제정 이후에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아동 권리 보호가 더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 즉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양육에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입도 하게 된 것입니다. 민법상 입양을 하는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 교육은 자칫 잘못하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양육법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도록 하여 아동 권리를 인지하는 여러분의 감수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친생자녀와 민법상 입양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양육하는 부모님이 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아이들이 긍정적인 자기상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녀인 아동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아동하면 가장 먼저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동, 특히 어린 영아나 유아는 성인인 부모가 돌봐주어야 살 수 있어서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 간 협의체인 유엔에서는 아동을 기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할 사람으로 여기자고 하여 유엔 총회를 통해 1989년에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이 협약을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아동 권리의 보호를 위해서이지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지지하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나이, 성별, 국가, 인종 등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부모의 보호 의무와 자녀의 누릴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일반 원칙은 첫째, 아동에게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둘째,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 국가는 아동이 생존과 발달의 권리를 누리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하여서는 아동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상 입양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특히 보호되어야 할 아동의 권리들이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7조, 8조, 9조는 아동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부모와 같이 살며 돌봄을 받을 권리, 같이 못 사는 경우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연락하며 지낼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7조에 따르면 아동은 가능하면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9조에서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아동도 아동에게 해롭지 않다면 부모와 연락하며 지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자녀와 비양육 친생 부모와의 연락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기적인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 아동 권리 차원에서 적절합니다. 한쪽 친생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비양육 친생부모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의 정체성의 권리와 부모와 연결될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혼한 부모 입장에서는 비양육 친생부모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비양육 친생부모가 자녀 양육에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합니다. 양육 친생부모 입장에서 비양육 친생부모와 관련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양육 친생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같이 의논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가 자신이 전 배우자가 밉다고 자녀에게 올 수 있는 지원이나 관심을 차단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볼 때 자녀가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입양 자녀는 비양육 친생부모와 양육 친생부모,
입양 부모와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양육 친생 부모와는 일상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 관계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고 상상 속에서만 만나는 관계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어서 아주 이상적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비양육 친생부모라면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상상하는 중에 친생부모 또는 민법상 입양부모에게 지적받거나 혼날 때면 친생부모라면 혼내지 않았을 거야 라는 식으로 비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입양 자녀가 친생부모와 민법 입양 부모를 믿고 훈육 상황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면 안 되는 일을 배워야 할 때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민법 입양 자녀는 비양육 친생부모와 정기적으로 접촉하여 훈육받을 기회와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누릴 권리에 대하여 각 조로 나누어서 명시하고 있는데 크게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16, 17, 18, 19, 32, 33, 34, 35, 36, 37, 38, 39, 40조 이렇게 많은 조들을 통해서 유해 환경과 착취, 폭력, 학대, 전쟁, 방임, 수감 생활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와 아동의 사생활이 보호받을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훈육 상황에서 자녀를 체벌하는 부모의 경우 본인이 체벌을 통한 훈육 환경에서 성장하여 체벌에 허용적이거나 체벌 없이 훈육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체벌을 계속 사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호는 주 양육자 또는 보호자의 협조 없이는 달성이 어려운 일입니다. 주 양육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동은 부모에게 심한 체벌을 당하여 맞게 되더라도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부모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체벌은 쉽게 드러나기 어렵고 교정될 기회를 가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로써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아동권리 감수성을 향상하고 그 대안으로 긍정양육으로 자녀를 훈육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가 있습니다. 먼저 신체학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 손상은 주 양육자나 성인이 자신의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의 신체를 손상하는 것입니다. 재혼 가정뿐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제지하거나
자녀에게 뭔가 가르쳐야 하는 훈육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자신과 비슷한 자녀의 경우 고집을 부리거나 엉뚱한 소리를 할 때 부모는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라 좀 더 쉽게 자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녀 간에 기질적 차이가 있는 경우 부모는 자녀를 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가정의 민법 입양 자녀와 입양 부모의 사이처럼 유전적 요소가 다를 때 자녀를 이해하기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훈육해야 하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 부모는 조금 더 쉽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반응이 예상과 다를 때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훈육하는데 그 훈육이 화가 난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조금 더 쉽게 체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벌로 훈육을 하게 되면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훈육하려던 본래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자녀가 폭력에 익숙한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퇴근할 시간에 두돌된 아이를 거실에 두고 저녁 준비를 하는 아이 엄마는 재혼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남편의 전혼 자녀로 아이가 1살 때 만났습니다. 1년 정도 아이와 같이 살다가 이번에 아내가 입양하려고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아이의 친생모도 그동안 민법 입양모가 아이 키우는 모습을 보고 안심이 되었는지 아이의 입양에 동의했습니다. 두돌된 이 민법 입양 자녀는 요즘 호기심이 왕성합니다. 엄마가 저녁에 먹을 반찬을 만드는 동안 보행기에 앉아 놀던 아이는 몸을 뻗어 엄마가 밥 먹일 때 사용하고 두고 간 젓가락을 콘센트 구멍에 넣으려고 용을 씁니다. 아동의 행동을 목격한 엄마는 때리는 신용을 하면서 또 그러면 혼나? 라고 겁을 주고는 남편이 도착할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저녁 준비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전기 콘센트에 손가락이 닿아 아이 손에 전기가 살짝 흐릅니다. 아이가 자지러지게 웁니다. 손에 양념이 묻은 엄마는 급한 마음에 거실로 달려와 보행기를 발로 밀쳐냅니다. 반대쪽으로 밀려간 보행기와 아이는 벽에 부딪히고서야 멈춥니다. 그때 마침 퇴근한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아내가 자신의 친생자녀가 탄 보행기를 발로 차내는 것을 봅니다. 상당히 폭력적으로 보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내가 없을 때 아이에게 저렇게 함부로 대하나? 하고 아주 잠깐 생각하지만 묻지는 않습니다. 아내의 양념 묻은 손을 본 남편은 아이를 들어 올려 안아줍니다. 아내는 당황해서 설명도 잘 못하고 손을 씻으러 주방으로 갑니다.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다음 날 아이가 다시 손을 뻗어 콘센트를 찌르는 것을 본 엄마는 아이를 보행기에 들어 올려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앞뒤로 세게 흔듭니다. 다시는 그 행동을 안 하게 하려고 훈육하는 상황이지만 어머니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신체학대가 발생한 것입니다. 민법 입양모가 남편의 전혼 자녀를 입양하여 키우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시선으로는 친생 자녀가 아닌데 그 어려운 양육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에서 비롯된 양육 불안은 실제로 자녀를 돌보는 민법 입양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남편이나 주변 친인척들이 민법 입양모를 믿지 않고 의심할 때 그 불안은 주 양육자에게 전달되고 불안이 높아집니다. 걱정했던 대로 자녀가 어떤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할 때 감정 반사 반응을 지나치게 크게 하여 의심받지 않을 때보다 민법 입양 자녀를 더 놀라게 하거나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전날 밤에 남편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상황을 이해하고 아내가 애쓰고 있음에 대하여 알아주는 말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아내가 먼저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일지 알지만 아이를 거칠게 다룰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부모가 먼저 민법 입양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편안하게 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2살짜리 아이를 들어서 세게 흔드는 것은 신체학대입니다. 아동을 위급 상황에서 보호하되 학대로는 이어지지 않게 개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재빠르게 개입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을 보면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 자녀의 행동을 제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기에 죄시된 이야기처럼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자녀를 세게 흔들어서 자녀에게 고통을 주거나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개입할 때는 안전벨트처럼 제지하라고 합니다. 안전벨트처럼 자녀를 붙잡아 위험한 행동은 막되 자녀에게 2차로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위험한 상황에서 부모에게 보복당하거나 다치지 않고 멈춰지는 경험을 한 자녀는 힘이 넉넉한 부모에게 보호되는 든든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세상이 안전하다고 느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더 알아보러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치관 충돌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맞물리면서 예기치 않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머리 염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이 아버지에게 염색을 해달라고 조릅니다. 3년 전 딸을 데리고 재혼한 어머니는 최근에 딸을 남편에게 입양시키는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유분방한 딸 때문에 기준이 엄격한 남편의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딸이 아버지에게 염색 허락을 직접 받도록 한 것입니다. 엄한 아버지는 딸에게 염색은 안 된다고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릅니다. 계속 고집을 부리는 딸에게 화가 난 아버지는 손으로 따귀를 한 대 때립니다. 염색은 안 된다고? 벌써부터 그런 거 하려고 그래. 뭐가 되려고?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딸은 맞으면서 아버지에게 염색이 어때서 그래? 라고 대듭니다. 딸은 속도 상하고 아프기도 해서 웁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뭐 잘했다고 울어? 라고 나무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버지의 딸에 대한 기대, 걱정, 사랑은 전달되지 않고 화내고 때리는 아버지로만 딸에게 경험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긍정양육 129 원칙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1은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라는 기본 전제입니다. 2는 2가지 실천 원리로 부모 자녀 간에 상호소통과 이해가 있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9가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알고, 둘째, 부모인 나를 돌아보고, 셋째, 관점을 바꾸고, 넷째, 자녀와 부모가 같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다섯째, 자녀의 말에 온전히 집중해서 듣고, 여섯째, 공감하고, 일곱째, 일관성을 유지하고, 여덟째, 부모의 실수를 인정하고, 아홉째, 사회와 부모가 함께 키우자는 것입니다. 긍정양육 캠페인은 아동권리 운동입니다. 이 129 원칙을 적용해서 염색을 허락해달라고 조르는 딸을 긍정적으로 훈육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녀 알기입니다. 아버지가 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경우는
딸이 왜 염색하고 싶은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온전히 집중해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10살이 된 딸은 친구가 염색하면 따라하고 싶기도 하고, 친구들은 염색을 안 해도 튀고 싶어서 염색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알게 되면 자녀의 지나쳐 보이는 요구가 이해되면서 화가 덜 나거나 더 나아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아버지의 나 돌아보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염색하는 것이 왜 싫은 일이고 허락할 수 없는 일인지 스스로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는 염색에 대한 선입견이 있고, 그로 인해 딸의 염색을 반대하고 있는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결국 그 반대 이면에 있는 딸에 대한 걱정과 딸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가 염색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관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딸이 그렇게 원하는 일이니 머리 염색 때문에 딸을 불량하게 보일까봐 걱정했던 마음임을 알고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딸도 자신을 걱정하는 아버지 마음을 알고 염색하겠다는 마음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모와 자녀가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성장하려면 딸의 염색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면에 있는 딸에 대한 우려가 딸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강한 체벌로 딸의 뜻을 꺾는 것보다는 염색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걱정과 딸에 대한 기대가 딸에게 전달되면 딸은 아버지가 무조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반대를 수긍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함께 겪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가 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것은 다섯째 실천 방법인 자녀의 말에 온전히 집중해서 듣고, 여섯째 실천 방법인 자녀의 말에 공감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부모는 일곱째 실천 방법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컷 조율해 놓고 나중에 다른 말을 하면 자녀는 좌절하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덟 번째 실천 방법으로 부모의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자신의 속마음도 알아차리지 못한 아버지는 자녀가 고집 부린다고 화가 난 나머지 자녀를 때린 것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한 행동은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았는데 부녀 관계가 잘 안 풀리면 가정 밖에서 도움을 청해도 됩니다. 아홉째 실천 방법이 사회와 부모가 함께 키우자는 것입니다. 가정 밖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쉽게 이런 고비를 극복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인척 민법 입양을 하는 가족들은 부모가 떠난 민법 입양 아동을 아동보호시설이 아닌 자신이 직접 입양하여 핏줄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동에 대한 감정에는 아동의 친생부모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게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알아차리고 민법 입양 자녀와 아이의 친생부모를 구분 지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민법 입양 아동의 사소한 실수에도 친생부모에 대한 감정이 떠올라 실제 아동이 잘못한 것보다 더 크게 화내고 혼낼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민법 입양 아동의 경우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하여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 기간을 기다려주고 경제적 지원도 해야 중도 입국한 민법 입양 자녀들이 안정감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낯선 문화에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아동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당연했던 태도나 말을 함으로써 민법 위반 부모에게 무례하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민법 위반 아동이 말이 통하지 않아 부모의 훈육을 잘 따르지 못하면 부모는 자신의 훈육을 무시한다고 화가 나면서 체벌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 민법상 입양 부모님은 중도 입국 민법 입양 아동을 대할 때 특별히 더 많은 여유를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게다가 다문화 중도 입국 민법 입양 아동은 입양 가족 이외에는 친인척 같은 지지 체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부모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고립될 수 있기에 더 여유를 가지고 세심하게 신경 쓰며 대해야 합니다. 129 긍정 양육의 첫 번째 실천 방법인 자녀 알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보면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식인 어떤 일이 이 아동에게는 처음 겪는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어적 소통이 가능해야 하므로 자녀의 모국어 중에 생활에서 필수적인 어휘나 문장은 소통을 위하여 어른인 부모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잘 안 되면 다문화 중도 입국 자녀를 친생 부모인 배우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문장으로 써서라도 소통을 위한 어휘집을 준비하여 최소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129 긍정 양육의 기본 원칙인 소통과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입양 부모가 다문화 입양 자녀를 입양하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모는 다문화 민법 입양 자녀를 입양하면서 스스로 기대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대를 했는지 등 자신을 돌아보며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에 대하여 더 알아갈수록 막연하게 알던 외국에서 온 아동에 대한 관점이 변화될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원해 주는 것을 통해 부모도 성장할 것입니다. 넷째, 자녀의 말에 집중해서 들으려면 자녀의 언어를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덧붙여서 외국에서 온 자녀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입양 부모의 표정이나 태도, 목소리 톤으로 분위기를 읽어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화난 표정을 짓지 말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가 안심하고 집에서 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자녀의 입장을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일곱째, 하는 일의 원칙을 정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언어가 서툴러 소통이 안 되어 실수하거나 화나게 만드는 일을 줄일 수 있고 신뢰감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언어 능력으로 인한 실수는 그때그때 인정하고 필요하면 사과하면서 지내다 보면 점점 이해하는 영역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8번째 실천 방법인 실수 인정하기입니다. 중도 입국 입양 자녀를 혼자만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 실천 원리, 아동은 사회와 부모가 함께 키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중도 입국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외부에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 혜택을 누리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긍정 양육 129 실천 방법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어느새 한국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이 되어 있는 자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에 비하여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말로 모욕을 주고 정서적으로 위협하고 가두거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학대에 비해 정서적 학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동은 타격을 받아 의기소침해지고 단계별 발달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서적 학대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모로부터 학대받은 신데렐라를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신데렐라가 학대받는 동안 계모는 자신이 데려온 친생자녀 둘에게도 정서적 학대가 가해진 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신데렐라가 학대당하는 장면을 보는 신데렐라의 언니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입니다. 동화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데렐라의 언니들은 어머니가 신데렐라를 홀대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홀대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아동이 정서가 불안정하고 이유 없이 학업 성취가 떨어진다고 상담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면접을 해보면 아이들은 한 번도 부모에게 혼나거나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니나 오빠, 형이나 누나 또는 동생이 말썽을 피워서 수시로 부모에게 맞았고 그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체벌받는 것을 목격하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이 어떤 상태이어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틀이 깨지게 됩니다.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가정에서 직접 목격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안정감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신데렐라에게 직접 가해진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언어적 폭력, 비언어적 폭력이 가해지면 그것을 보기만 해도 모든 가족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춘기인 큰딸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집에 왔습니다. 딸의 짧은 머리 모양이 엄마 눈에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화가 난 엄마는 한 손에 가위를 들고 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짧은 머리가 좋으면 가위로 더 잘라줄게, 이리 와봐 라고 하면서 혼을 냅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앞으로는 뭐든지 엄마 허락 없이는 하지 않겠다 라는 각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각서를 거실 장식장에 붙여놓습니다. 그동안 엄마 말을 잘 듣던 딸이어서 엄마의 배신감이 더 큽니다. 사실 큰딸은 남편의 전혼자녀입니다. 엄마를 처음 만나던 5살 때 엄마라며 잘 따르던 민법 입양 자녀입니다. 그 당시 엄마에게는 3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들이어서 그런지 초등학교 때부터 밖으로 돌아 엄마는 현재 딸에게 정을 붙이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딸이 더 자라기 전에 딸의 서류를 정리해서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만들려고 민법상 입양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중직을 맡아 바쁩니다. 살림하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중년이 된 어머니는 혼자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자녀들도 자신을 덜 필요로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약간 서글픕니다.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한 미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뻐 보이거나 좋게 보이게 만드는 이유나 경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어머니가 딸에게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도록 하고 긴 머리를 좋아하는 것은 딸과 좋은 추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가 막 재혼해서 자신에게 없던 딸의 머리카락을 빗겨서 양쪽으로 갈래머리를 따주면 딸이 좋아하고 그것을 보는 어머니는 딸이 예뻐 보여
모녀 관계의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녀 간 유대감의 상징인 긴 머리를 한 딸이 더 예뻐 보이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머리 잘랐다고 혼내는 장면으로 와보겠습니다. 딸이 머리 기르는 것을 어머니가 좋아하는 줄 알면서도 딸이 자기 머리를 짧게 자르면 어머니는 딸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접어든 딸은 어머니에게서 정서적 독립을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걸음마 배우면서 부모에게 조금 걸어 나아갔던 것처럼 말이지요. 자신만의 취향 또는 주장이 생기면서 그동안 어머니 의견을 잘 따르던 자녀는 절대적이던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부모는 자녀가 그 이전 시기보다 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정서적 학대일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지나치게 느끼실까요? 긍정 양육 129 실천 원칙의 1에 해당하는 대전제인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녀를 잘 보살폈던 주양육자일수록 자녀가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믿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가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독립을 위한 거리를 두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살폈고 이제는 친생자녀와 같은 친밀감을 느끼던 부모는 배신감을 느끼고 친생자녀가 아니라서 자신을 떠나려 하거나 의견을 무시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거리두기를 친생 부모가 아니어서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고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고 받아들이면 어머니는 그동안의 양육이 허망하고 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분풀이하거나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억지를 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친생자녀이냐 입양자녀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 청소년기에 독립이라는 가족 발달 과업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상황에 129 긍정 양육의 9가지 실천 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알아야 합니다. 중학생 딸은 엄마가 짧은 머리를 싫어하는 줄 알면서 왜 짧게 잘랐는지 편안하게 어머니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양 자녀가 말하는 이유가 그렇게 중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답이 고작 그냥 잘랐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딸이 머리를 짧게 자른 것이 어머니를 배신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어머니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동안 양육에 들인 공이 허사로 될 것 같은 불안이 사실인지 큰딸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말을 안 듣고 머리를 짧게 자른 딸을 보고 그동안의 양육에 대한 배신이라고 확대해서 해석하고 사춘기에 들어서는 딸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고 딸을 압박하는 것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와 거리를 두려는 청소년기의 딸과 자연스럽지 않게 거리감이 생기면서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입양 부모, 친생 부모 상관없이 친생 자녀가 점점 자라면 모든 일을 부모의 지시대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는 성장하고 조금씩 독립하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떠난다고 단절은 아니고 가끔 부모를 찾게 되고요. 어머니는 딸이 어느 정도 자랐으니 너무 걱정하기보다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머리카락 정도는 하고 싶은 대로 자르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부모와 자녀가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도 딸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딸도 어머니의 불안한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딸이 어머니의 불안을 알았다고 독립해가는 청소년기 과업을 멈추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딸은 독립을 향해 가되 엄마를 영영 떠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좋습니다. 모녀가 오랜 시간 함께한 추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경험들이 모여서 딸의 정체성을 형성했고 그 과정을 어머니께서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째, 자녀의 말에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딸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것이 엄마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머니는 믿어주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지레짐작으로 큰딸이 엄마가 친생부모가 아니라고 무시하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비약하면 엄마에게도 딸에게도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6째, 공감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커트하고 멋내고 싶은 딸의 마음에 공감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보기에 촌스럽거나 도발적으로 보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딸의 작은 자율권 행사에 화들짝 놀라 다시 아이처럼 대하면서 엄마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딸의 성장을 지지하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7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미 중학생이 된 큰딸은 점점 더 많은 일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때마다 어머니는 모녀 관계에 대한 자신의 불안이 커진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심리적으로도 독립하려는 딸의 시도를 존중하고 꾸준히 수용해야 합니다. 8째, 어머니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딸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엄마가 놀라서 자녀를 다시 어린아이처럼 통제하려 하고 자녀의 의도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부모의 권위, 비록 그분이 민법 입양 어머니라고 해도 그 권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넉넉한 품성을 보고 더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단 너무 자주 실수하고 사과하는 일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째, 사회와 부모가 함께 키웁니다. 자녀와 어머니 사이가 대화로 잘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 상담 같은 외부 지원을 받아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성학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장한 자녀와 이성 부모가 목욕을 같이 하는 것, 상당히 성장한 자녀를 이성 부모가 씻겨주는 것, 부모 또는 성인인 형제가 목욕하고 벗은 몸으로 나와서 자녀가 벗은 몸을 목격하도록 하는 것, 노출 수위가 높은 드라마나 영화를 자녀가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보는 것도 성적인 학대에 해당됩니다. 직접적인 성적 학대가 아니어도 가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성적 학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혼 전에 엄마랑 같이 자던 딸이 엄마가 재혼한 후에 자신을 덜 사랑하게 될까봐 불안하여 더 매달리고 자기 방에서 따로 자지 않으려고 할 때 난감할 수 있습니다. 제 직업상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들이 어린 자녀와 한 방에서 잡니다. 문제는 한 방에서 자면서 부부는 부부관계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깊이 잠들었으니 괜찮겠지 하거나 어리니까 모르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든 자녀는 언제든지 깰 수 있고 어리다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린 자녀가 부모의 성관계를 목격하면 이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폭력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관계를 노출하는 것도 자녀에게는 타격을 줄 수 있는 성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사실 어린아이와 부부가 함께 자는 것은 자녀들은 잠이 올 때 엄마를 가장 많이 찾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간 개념이 생기지 않은 자녀는 내일 아침을 예상할 수 없어서 잠드는 것이 곧 엄마와 영영 헤어지는 것으로 경험된다고 합니다. 잠잘 때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불안해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대해주세요. 어린 자녀를 혼자 잠들게 하지 마시고 재워주세요. 자녀가 잠들 때 곁에서 자녀에게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고 꼭 이야기해 주세요. 자녀가 조금 더 자라서도 유난히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자녀에게 엄마가 자신을 영영 떠날까봐 불안한 마음은 없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의아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엄마가 자녀를 떼어놓기 불안한 것은 아닌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임 및 유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도록 버려두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과 유기는 눈에 잘 띄지 않아 외부의 개입을 어렵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임과 유기가 조기에 발견되지 않고 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방임의 경우 주 양육자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안 하는 식으로 벌어질 수도 있어서 자녀가 자라는 동안 눈에 띄는 어려움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방임 상황에서 성장한 아동은 사회적으로 성취를 이루어도 공허함과 우울감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로 방임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선 아이들만 잠깐 차에 두고 볼일을 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내리면 일이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방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어떠십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방임으로 신고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과 미국에서 자녀를 차에 두는 것에 대한 반응이 다른 이유는 아동 방임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도서관에 책을 반납할 때, 세탁소에 옷을 맡길 때, 슈퍼에 갈 때 1분도 자녀를 차에 혼자 두면 안 된다고 교육하는 팸플릿이 도서관 같은 곳에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만 차에 두면 안 되는 이유는 차 안 온도가 몇 분 내에 치명적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고, 자녀가 차를 우연히 움직이게 해 위험해질 수 있으며, 아이가 부모를 찾으러 차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이가 납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또한 집 안에
혼자 두고 오랜 시간 외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방임의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인 아내는 한국인 남편과 고민한 끝에 고국에 있는 13살 된 전혼 자녀를 한국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남편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엄마가 한국으로 떠나면서부터 외가에서 자란 아이는 엄마와 8년을 떨어져 지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만나 반가운 것도 잠시 엄마와 아들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먹해집니다. 언어와 문화가 낯선 아들은 학교에도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학교에 가서 자녀를 돕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예상과 달리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들이 부담스러운 엄마는 한국인 남편과 이제 태어난 아들이 있는 재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전혼 자녀에게 방을 얻어주고 따로 살게 합니다. 이후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음식, 옷 등의 것을 자녀 자취방에 채워주고 최소한의 교류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녀가 외로울 것 같습니다. 엄마와 더 친해질 줄 알고 한국에 왔는데 엄마가 옆에 있는데 수시로 볼 수 없으니 더욱 엄마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도 날 것 같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한국에 오게 해서 가족들과 헤어지게 해놓고 충분히 보살펴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어떨까요? 엄마도 속이 상하고 자녀에게 미안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국인 남편이자 아버지가 이 둘의 입장을 알아차리고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 입국 자녀의 적응이 순조롭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밖에서 지내게 하기보다는 같이 지내면서 보호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적응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 데는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마음처럼 잘 도와주기 어려우면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문화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백화점이나 마트에 갔다가 난처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시지요? 나이가 어린 딸이나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다음에 사준다고 오늘은 안 된다고 해도 어린 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바닥에 누워 팔다리를 휘저으며 장난감을 사내라고 합니다. 그때 마침 자신의 재혼과 아들이 남편의 전혼 자녀임을 아는 아이 유치원 친구 엄마가 저쪽에서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순간 당황한 엄마는 상품 진열대 옆칸으로 몸을 피합니다. 자녀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새로운 공룡이 갖고 싶어 떼를 쓰던 아들은 갑자기 엄마가 사라지면서 혼자 남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이미 전에 부모의 이혼으로 친생 엄마와 헤어진 적이 있는 아이에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새엄마도 자신을 두고 떠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던 차이니 말입니다. 유기당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가 자신을 떠날 수도 있다고 걱정하며 성장하는 것은 자신이 귀하다 또는 나는 꽤 괜찮은 아이라는 확신, 즉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주 양육자인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기간을 상당히 오래 거칩니다. 이때 주 양육자가 자신을 버린다면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부모가 자신을 두고 떠나는 일은 근원적인 공포심을 자극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두고 떠나는 대신에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같이 처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들이 공룡을 갖고 싶은 마음을 알아주고 원하는 것을 다 사줄 수는 없는데 아들이 공공장소에서 떼를 쓰니 곤란하다는 엄마의 입장도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대안도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아들 마음을 엄마가 알아주는 순간 아들은 이미 엄마에게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엄마에게 자신이 중요함을 확인받으면 아들은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 아들은 엄마에게 버려질 수도 있다는 불안했던 마음을 진정할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방법에는 출생으로 가족이 되는 방법이 있고 재혼과 입양으로 가족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친생자녀와 민법상 입양자녀를 양육하며 한 가족으로 지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녀를 훈육해야 되는 상황의 불안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하며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안과 체벌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불안이 커지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반응을 어렵게 하여 훈육 상황에서 더 쉽게 화를 내거나 폭력적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점은 민법 입양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려면 무엇보다도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갈 때 신고 싶은 신발을 신게 해주는 것, 가끔 계절에 안 맞는 옷을 입는다고 할 때 그 옷을 입게 허락하는 것, 하고 싶은 놀이를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이러한 작은 것들을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금 더 세심하게 아이에 대해서 신경 써주세요. 그럴 때 아이의 자존감이 튼튼해집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나에게 중요해서 내게 큰 영향을 미친단다. 내가 행복해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단다. 라는 메시지를 부모의 말을 통해, 눈빛을 통해, 자녀를 배려하는 태도를 통해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배우신 아동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 방법을 가정에서 배우자와 함께 매일 실천해 보시기를 권장하고 또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민법 입양 부모교육 위촉 강사 서울여대 가족상담센터 김성희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